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낡은 연립주택 단지의 반지하 방에서 정만수는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방치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사망 추정 시점은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간단한 검시가 끝나고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방 안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옷장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수형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경위는 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만수 80세. 전과 기록 있네요. 이제는 퇴색되어 읽기 어려운 종이에는 30년도 더 된 날짜와 함께 폭행, 상해 등의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박경위의 시선을 더 끈 것은 벽장 깊숙이 정리되어 있던 3권의 스크랩북이었죠. 이게 뭐지? 첫 번째 스크랩북을 열자 정연하게 오려붙인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상단에는 날짜와 신문사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현 판사 임명. 그 옆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법복을 입은 채 임명장을 받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랩북에는 정윤서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세 번째에는 정성우 교수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위, 이것 좀 보세요. 동료 경찰이 발견한 것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뒷면에는 우현 초등학교 입학, 윤서, 유치원, 성우 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스크랩북의 인물들과 사진 속 아이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박경위는 사진과 신문 기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노인과 성공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노인은 혼자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스크랩북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을까요? 연락처는 찾았나요? 아직 없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 있는데 확인 중이에요. 박경위가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팀이라는 이름으로 약 한 달 전에 걸려온 전화였죠. 그 외에는 들어오는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발신 기록에는 3개의 번호가 반복적으로 있었지만 대부분 부재 중이거나 짧게 통화된 기록뿐이었어요. 박경위는 이 번호들을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약, 그리고 진통제까지. 정만수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위가 메모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전화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겨울바람은 반지하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정만수의 흔적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장례식장, 사무실. 정만수의 영정사진 앞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동네 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키가 큰 남성이었습니다. 정우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엄격한 성격을 드러내는 듯했어요.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정윤서, 전직 검사 출신의 유명 변호사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남성은 다른 둘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정성우,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 서서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모습이 많이 변하셨네요.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정만수 씨 자식들이라고요? 맞아요. 큰아들은 판사고 딸은 변호사, 막내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자식들이 있었는데 왜 노인네가 혼자 저렇게 고독사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과자 노인의 장례식에 판사, 변호사, 의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장례식장의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우현은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그는 늘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챙겼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품은 저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윤서가 먼저 유품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직시하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경찰이 발견한 스크랩북과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윤서가 스크랩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나 관련된 기사들이야. 정우현과 정성우도 다가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스크랩북을 확인했습니다. 정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으고 계셨다니. 정성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장례 비용도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몇 년간 거의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정우현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충분한 금액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았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장례식 이후 절차에 대해 의논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윤서와 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세 남매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마친 세 남매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정성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정우현은 그저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생각나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우리 때리던 날들. 갑자기 정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렸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다 기억해.
정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안 날 리가 있겠어? 나도 중학생 때부터는 다 기억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도. 정성우는 머그잔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구치소에 가신 것만 기억나. 그때부터 학교에서 전과자 아들이라고 놀림받았어. 세 남매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집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만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내가 법대 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오셔서는 책을 다 찢어버리셨어. 정우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지.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정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법조인이 됐어.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의사가 된 이유가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극복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왔습니다. 난 판사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만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거든. 정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검사 임용될 때 가족관계를 최대한 숨겼어. 배경조사에서 아버지 전과 기록이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교수 됐을 때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실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매달 보냈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명절마다 추가로 보냈어. 전화도 몇 번 했고. 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정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잖아. 몇 년 동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돈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우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어. 정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으로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았을까? 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낸 돈은 아버지에게 자식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차가운 대체물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반지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우현이 열쇠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정윤서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고 싱크대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병원 방문 일정이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병원 다니신 기록이 많아. 정성우가 달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우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경찰이 전달한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현이 낡은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꼼꼼한 글씨체로 기록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 남매의 송금 내역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5일 우현이 변호사 개업 축하 케이크 3만 원. 정우현이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윤서가 다가와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4월 8일 윤서 판사 임명기사 오려붙임. 액자 구입 2만 5천 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성우도 가계부를 보았습니다. 12월 3일 성우 교수 TV 출연 5분. 눈물 나. 녹화 테이프 구입 5천 원.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에는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그들과 관련된 물건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그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한 테이프 구입비,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케이크 비용까지.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셨다니.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우는 다른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반쯤 쓰인 편지였습니다. 이건 편지인가 봐. 우리에게 쓰신 것 같은데.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세 남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현, 윤서, 성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우선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란다. 정우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너희에게 상처 준 기억들, 아직도 내 가슴을 찢어놓는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후로 30년 넘게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릴 때도 이해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지만 너희는 내 생의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정성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스크랩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안에는 단순한 신문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기사마다 아버지의 꼼꼼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현이 판결, 정의롭고 현명하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윤서,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구나.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우의 의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다니. 정성우는 벽장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남매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그려준 그림들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성우가 9살 때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사랑해요.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보냈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세 남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이곳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현은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지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그의 단단한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만수 씨 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 사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만수 씨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정우현은 김복래 할머니를 방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갑자기 가셔서 장례식에도 못 갔네요. 옛날 허리 다쳐서 멀리 못 가거든요. 정우현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노인정에서 만났죠. 만수 씨가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봉사 오셨거든요. 정우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사요? 그럼요. 30년 넘게 매주 오셨어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시고 그냥 봉사만 하셨지. 정우현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이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온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알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김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만수 씨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난폭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던 30년 동안은 정말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셨어요. 정윤서와 정성우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변하셨다고요?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만수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는데 이젠 그걸 갚아나가는 중이라고요. 정성우는 아버지의 달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병원 방문 날짜뿐만 아니라 노인정 봉사, 복지관 배식 도움이라는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면서요? 정성우가 물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안 좋으셨어요. 폐가 안 좋다고 하셨죠. 병원에도 몇 번 가셨는데 애들한테 폐될까봐 그냥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았더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이셨단 말인가요?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 씨는 여러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다. 우리 딸은 변호사다. 막내는 의사다. 계속 그 말씀만 하셨지. 정우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사셨을까요? 저희가 매달 돈을 보냈는데. 김복래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은 대부분 기부하신다고. 내가 쓸 것은 얼마 안 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죠. 세 남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수 씨가 재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자식분들께 연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포기하셨죠.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TV에 출연했던 때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병을 혼자 견뎌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노인정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네요. 다들 거동이 불편해서요. 만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다들 많이 슬퍼했어요. 김복래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만수 씨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내가 갑자기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이해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했으니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김복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만수 씨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떠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참모습에 대한 깊은 후회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차 안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판사가 된 너를 보며 내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어릴 적 내가 준 상처들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변했다. 술을 끊었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조금씩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정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하며 그들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단죄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가장 불공정한 판사였나 보다. 정우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49제를 준비하기 위해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정우현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내가 다룬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봤어. 정우현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과자들의 재판. 나는 늘 그들에게 엄격했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응급실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들을 치료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경멸이 있었어. 정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변화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네.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아버지에게 보여준 태도 사이의 모순에 세 남매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법당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노인정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우리 노인정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오셨죠. 자식분들 이야기를 참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다른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남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들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변화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법회가 시작되기 전 정우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우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벌을 내렸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가장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감정을 억누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아버지 앞에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신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정윤서와 정성우도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오랫동안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도 이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가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 명예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깨달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제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정 속 정만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식들의 용서와 이해를 드디어 받았다는 듯이 아버지의 49제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한적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정만수는 이곳의 전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대요. 저 멀리 서울 전경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셨다고 해요.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준비해온 작은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공을 이룬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구나. 정윤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우현은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전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각자 편지를 준비했어.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와 벌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에게는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래된 죄만으로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 있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선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30년 전의 기억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와 노력은 전혀 보지 않았죠. 제가 믿어온 정의의 원칙을 아버지에게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손에 든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죄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믿는 것임을. 아버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남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윤서가 나섰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목소리도 이날만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저는 아버지를 변호하기는커녕 가장 냉혹한 검사가 되어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스크랩북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승소 소식을 기뻐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의사인 그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를 살리면서도 아버지의 통증은 외면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아버지에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성우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했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하셨더군요. 사실은 의사인 아들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버지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성우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가족의 지지가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그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세 남매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법의 학적 진단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을 다해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전망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정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고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만수의 흔적은 그가 사랑했던 도시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의 개관식이었습니다. 정우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 정만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법정에서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판사의 위엄이 아닌 한 아들의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불공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전과자들에게 법률 상담, 직업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출연했고 여러 법조인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정윤서가 가족회복 무료 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및 중재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정윤서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했고 우리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고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가 있음을 믿는 공간입니다. 정윤서는 자신의 로펌 일을 줄이고 상담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승소만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돕는 중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성우가 정만수 노인의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말기 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지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홀로 싸우셨습니다. 정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마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모든 환자에게 가족 같은 지지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직접 설계한 정만수 기념관에는 아버지가 30년간 모아온 스크랩북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남매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정만수의 봉사활동과 변화의 여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관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방이라 이름 붙은 이 공간은 아버지가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소박한 가구들과 세 자녀의 사진, 그리고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판에서도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정윤서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적 승리만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를 다룰 때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성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늘 그들의 가족 상황을 살폈습니다. 환자가 혼자라면 병원의 지원 시스템을 연결해 주었고 그 자신이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 남매는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지만 그들은 점차 아버지가 봉사하던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만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김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 세 남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세 남매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산자락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나아졌나요? 봄바람이 새 남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한 판사, 변호사,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새 자녀였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만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킨 새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정의로워졌고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63층 동아건설 본사 건물은 마치 현대의 성곽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벽은 마치 견고한 갑옷처럼 빛났고 건물 꼭대기에서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현대의 성에서 남동준 부회장은 매일 아침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박주연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회 11시 30분. 해외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예요. 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로 저 블록들은 모두 재배치될 것이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의 야심작이자 동아건설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스크린 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꽂혔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남동준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안전관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동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과다하다고요?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준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안전 비용을 아끼자는 의견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동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생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방이었습니다. 동주는 정성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잡은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불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요리는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어쩌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 이 시간만큼은
차가운 부회장이 아닌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예감이. 이른 아침, 재개발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굴착기의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동주는 현장 사무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를 세웠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현장 소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동주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철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가구는 네, 몇 군데 있습니다만 곧. 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보상팀 직원 몇 명이 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내 평생 일군 식당입니다. 그냥 떠날 순 없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보상금도 나왔으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은 식당 문을 붙잡은 채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주는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고 보상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요리책이었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그 사이로 바랜 사진 한 장이 날려나왔습니다. 동준의 발치에 떨어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동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얼굴이 마치 오래된 필름이 현상되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동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도 그제야 동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동준이구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장의 소음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그가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너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리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가르쳐 주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선 그날 동주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습니다. 부회장님? 박주연의 목소리에 동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새 소란이 커져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전 제가 있던 별빛 고아원 원장님이십니다. 동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거는 보류합니다. 이 구역은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동준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동준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처럼 도망치는구나. 동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동주는 박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동주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요리는 언제나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 63층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한 남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이. 다음 날 아침 동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주연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김철수 원장님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30년간 별빛고아원에서 원장으로 일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고 그 후로 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더군요. 동주는 묵묵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낡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빛고아원 폐원, 재개발 사업으로 35년 역사 마감. 기사 속 사진에는 원장님이 쓸쓸히 고아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댁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주연이 내민 것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그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법을 배우는 모습, 처음으로 만든 요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부회장님. 현관 앞에 서 있던 박주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아버님에 대해서요. 동준의 손이 앨범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원장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신 것이 있다고. 동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동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왔구나. 원장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동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몇 가지 밑반찬.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님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지. 원장님은 밥을 한술 뜨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다. 원장님이 안쪽 방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찾아다녔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넌 이미 떠난 뒤였고. 동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태어난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가난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널 지킬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게는 동생이 있다. 동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여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도시재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내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두 형제가 서로를 찾길 바라셨지. 동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그가 믿어온 모든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거라.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20살 그날처럼. 동주는 천천히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 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맛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걸. 동주는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만이 아닌 두 아들을 찾아다닌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강민호의 학교 성적표, 상장, 그가 쓴 논문까지. 아버지는 두 아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주는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주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도마 위에는 이미 식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살 때처럼 원장님은 칼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리대 앞에 선 동준의 모습은 차가운 부회장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묵묵히 동준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그 모습에서 원장님은 어린 시절의 동준을 보았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주연이 누군가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도시재생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자 동준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과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앞에는 동준이 만든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원장님의 비법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맛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말없이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때로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법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담아주신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래된 동네를 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행복식당이 있는 이 동네였습니다. 동주는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네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원장님의 낡은 앞치마, 박주연의 단정한 정장, 민호의 캐주얼한 차림, 그리고 동준의 고급 슈트.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식탁에 모여 같은 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준이 자청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어설펐지만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동준의 차 안에는 원장님이 싸주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온 그였지만 이 소박한 반찬통이 그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은 것처럼.
아침 햇살이 동학건설 본사 건물을 비추던 그때 이사회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전면 철거가 아닌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동준이 직접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전례가 없다는 것, 리스크가 크다는 것. 동준은 그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제시한 도시재생 계획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재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5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 경영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동준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온 일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표정에는 은은한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사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복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준과 민호 그리고 도시재생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두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도시재생계획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새롭게 그려질 골목길들, 주민들의 삶이 이어질 공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만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원장님의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병실에 누운 원장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병실 밖에서 마주섰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들의 친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두 형제의 재회를 준비해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의 병실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형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날의 민호,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은 동준,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사진까지. 원장님은 그들의 인생을 차곡차곡 모아오신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준을 몰아내기 위한 기존 경영진의 마지막 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준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창가에 기대어 선 동준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민호가 원장님의 손을 잡은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준은 자신도 모르게 원장님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새벽녘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맥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종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는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민호가 어느새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준의 옆에 조용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입니다. 동준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은 동준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이 그동안 준비해온 비리 자료들이 언론사로 하나둘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식당은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몰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에게 매일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이웃의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었던 원장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형제는 원장님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사진들, 메뉴판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장들, 그리고 주방 한켠에 고이 모셔둔 두 개의 앞치마. 원장님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리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의 불법 자금 횡령, 공사 과정의 부실 시공 의혹, 안전관리 비용 축소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도시재생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지켜내는 계획이었습니다. 행복식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원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시간 가슴 깊이 간직해온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끝까지 두 형제의 재회를 바랐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모든 답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쪽지에는 한결같이 어서 돌아오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를, 원장님의 된장찌개 향이 다시 골목을 채우기를. 한 달 후 동학건설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준은 단상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도시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행복식당이 있는 골목의 새로운 청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그대로 두되 안전하게 보수하고, 골목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복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준이 제시한 새로운 수익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 문화공간 운영 수익, 그리고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 사업 참여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 밖에서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한 주민 설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의 주민들이 새로운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보다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틈틈이 두 형제와 함께 새로운 식당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복문화센터의 1층에 들어설 새로운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자 청년 요리사들의 교육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준의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갔습니다. 비리 조사 결과로 물러난 이사진들의 자리는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홍보실장이 되어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행복식당 자리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는 직접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조심스럽게 떼어져 보관되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이 간판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원장님의 레시피는 이제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비법, 매일 아침 채소를 다듬는 순서, 음식을 담는 그릇의 온도까지 모든 과정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동준의 집무실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면 대신 따뜻한 원목 패널이 들어섰고 한쪽 벽에는 행복식당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응접실은 이제 작은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소식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동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차가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아닌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을 나서는 동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행복식당 공사 현장에 들러 원장님,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간이 식탁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고급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숨쉬는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행복문화센터 앞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공식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1층의 행복식당은 이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였습니다.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동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오래된 행복식당 간판이 새 건물 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동준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연구소는 이제 문화센터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뜨개질 모임, 청년들의 창업 준비 모임, 아이들의 독서 모임까지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행복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한 메뉴들 속에 새로운 요리들이 더해졌습니다. 원장님의 된장찌개는 여전히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를 배우는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동준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재개발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담은 도시재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문화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요리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형제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 동준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문화센터 옥상에서는 주민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악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동준이 직접 가꾼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리에 쓰일 식재료들도 이곳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화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행복식당의 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준, 민호, 그리고 원장님은 오늘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3층에서 보던 그 풍경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성공의 상징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숨쉬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이제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닌 서로의 삶을 나누자는 초대였습니다. 동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닌 마음이 모이는 곳이란 것을. 그리고 그 집은 지금 여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